수학을 잘하는 학생도 그렇고요. 또 심지어 수학자들도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한 풀이가 돼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그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육 연구자이자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반은섭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유추, 접근, 인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연결을 잘하게 만드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원리들을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학습을 할 때 좀 적용을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맥락하고 좀 유사한데요. 결국 다양한 표상을 이용해야 됩니다. 표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마음의 양식 같은 것을 표현해내는 어떠한 그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수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양한 표상을 이용해서 내가 지식을 저장을 하면은 조금 더 오래 기억이 나고 인출이 잘 되고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도 그림을 그리라는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서 그림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탐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글이나 말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보면은 내 지식에 접근을 잘할 수 있는 힌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사실 말씀드리면 비단 뭐 수학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과목에서도 우리가 뭐 노트 정리를 할 때 단순히 그냥 글을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 표도 만들어 보고 뭐 벤 다이어그램도 만들어 보고 뭐 그림도 그려 보고 그 과정들이 사실은 말씀하신 그 다양한 표상들을 만들어서 어찌 보면 내 지식과 그 연결고리 갈고리를 걸 수 있는 그 지점들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약간 수학 학습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다면 이제는 또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수학을 어떤 방향으로 좀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많은 부모님들이 뭐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뭐 거리감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아이의 수학 공부를 지도하는데 그런 좀 어려움이나 부담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학원이나 가외, 뭐 사교육에만 이렇게 맡겨두기에는 또 이게 뭔가 불안하실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언빠표 수학 이런 걸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아이들 수학 지도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아이들 수학 공부를 학교나 학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아마 많은 부분이 조금 형식적이고 어떤 맥락이 없는 수식만 있는 수학 공부를 하고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냐면 그것을 집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실생활과 좀 연결을 많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 곱하기 3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만약에 아이가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2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0을 갖다 붙여. 대부분은 그렇게 아마 지도를 많이 하시고 가끔가다 TV에서 선생님들이 강의하시는 거 보면은 그렇게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자, 2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0을 붙여라.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외우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실제로 아이들 손을 잡고 마트에 가서 20개짜리 어떤 생수병이 있는 그 새 상자를 갖다가 보여주고 이게 20 곱하기 3이야 라고 얘기를 충분히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60이 되는 원리가 2 곱하기 3을 해서 0을 붙인다는 그런 어떤 그런 사고하고 정말로 20이 3개가 있어서 60이 된다는 것을 아는 거하고는 좀 그 접근 방법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없는 그냥 조금 주입식의 어떤 형태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가로의 길이가 2고 세로의 길이가 3인 직사각형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것들을 나눠보는 거예요. 6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단위 정사각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1cm, 1cm 가로 세로인 정사각형 6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색종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오려가면서 하면은 충분히 넓이가 왜 6이지? 왜 2 곱하기 3을 하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2 곱하기 3은 또 3 곱하기 가로 세로 바꾸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아이들이 실제로 내가 활동을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빠표 수학이라는 게 뭔가 새로운 지식을 막 가르쳐 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정말 우리 아이에게 맞는 설명을 조금 더 쉽고 이해되기 쉬운 설명을 제공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초점이 놓여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는 실제로 이런 활동들을 하기에는 학생 수도 굉장히 많고 시간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들이 챙겨주시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언어나 수식에 기반하기보다는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이 그런 개념이나 맥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이 실제로 머리를 맞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초등학교 시절까지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중학교나 고등학생들은 친구들하고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지 엄마 아빠랑 공부를 하기가 사실 사춘기 학생들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이 부모님들과 같이 공부하는 그런 어떤 작은 습관들, 이런 습관들을 기르기 위해서 언빠표 수학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습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좀 부모님께서 언빠표 수학을 하실 때 요것만큼 좀 이제 아이들에게 챙겨줘야 한다 이런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학이라는 게 수식이라는 언어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해야 됩니다. 몰아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가 쓴 책에서는 30분씩 매일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뭐 30분이 아니더라도 단 10분만이라도 매일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문제를 풀 때 깨끗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보통 아이들이 수학 문제 푸는 것을 보면은 열심히 막 그 빈칸에 막 풀어서 풀고 지우고 내가 어떤 과정을 풀었는지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막 책상에도 풉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백지에다가 깨끗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 과정을 반성하고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후다닥 답만 구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그 답을 구하는 데까지 걸린 어떤 그 노력들, 그런 깨끗하게 풀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반성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잘 풀었는지 아니면 이 문제를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풀이가 없는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아이들 수학 사고력이 훨씬 더 길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매일 해야 된다. 동시에 이제 그 푸는 과정 자체를 굉장히 조금 그냥 날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뭐 정리를 하고 보관을 해서 그 자체를 다시 되돌아봐서 어찌 보면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좀 개선해야 될지를 피드백할 수 있게 세팅을 해야 된다. 네. 그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요, 칭찬입니다. 바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작은 어떤 성공을 했을 때 칭찬을 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경우는 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신규 교사 시절에 야학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 야학에서 초등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를 보는 할머니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사실 그 할머니들이 수학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이제 그 할머니들을 어떻게 하면 수학을 공부하게 만들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신규 교사 시절에 제가 터득한 방법이 칭찬을 많이 해드리는 겁니다. 아주 조그만 그 성과가 있더라도 참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특히 그 참 잘했어요 도장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찍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시험을 보시고서 그 할머니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 도장 받으려고 열심히 했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공을 했을 때 부모님들의 이러한 따뜻한 그런 관심과 배려가 아이들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많은 동기를 부여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아요. 결국은 이게 늘 영상에서 얘기 드리지만 내가 레벨업하고 내가 나아지고 있는 그거를 뭐 타인이든 스스로든 의식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언빠표 수학을 하실 때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부모님 꼭 기억하셔야 할 어떤 태도나 관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너무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형식적인 결과가 이제 눈에 보여지는 건데, 그 형식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발견하는 그런 논리는 좀 거칠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릿속 생각하고
중간중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은 시행착오입니다. 모험이에요. 네, 맞아요. 틀려도 좋습니다. 틀리면은 또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중간까지의 결과,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간다. 그러면 거기서 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맞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힌트를 주시면 되고, 만약 이 부분이 틀리다면은 왜 틀렸는지를 알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런 중간중간의 멘토 역할이 중요한 거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는 학교에서 어떤 결과만 보는 그 평가보다 과정평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과정평가. 사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과정평가도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해놓은 결과를 보는 그 결과에서의 과정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과정평가는요, 중간중간에 학생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서 힌트를 주고 그 학생들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이제 피드백 평가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마치 낯선 곳에서 길을 찾을 때 중간중간에 그 이정표가 있어서 우리가 방향을 올바로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시행착오나 그런 그 실수를 충분히 인정해 주시고 그걸 받아들이시고 거기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말씀이 이제 되게 우리 스몰빅이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수학이라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수학 잘하는 애들은 뭔가 술술술 풀고 술술술 맞추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라 그 단계마다의 시행착오들이 있고 그 안에서 부모님들이 작게 성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작게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디딤돌 역할로 힌트도 주고 설명도 해주고, 그 작은 단계에서 사실은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작은 성공도 맛보고 동시에 작게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이 또 다른 이제 스텝이 되는 그런 거라고 아마 말씀하신 게 제가 이해가 돼서, 이제 결국은 크게 보지 말고 우리가 작게 시작하고 작게 성공하고 그걸 다시 반복하는 이 과정을,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도 그렇고요. 또 심지어 수학자들도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한 풀이가 돼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그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수학자들도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려면 그러니까 중간에 막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연구해 놓은 결과들을 참고해서 또 확장시키거든요. 그런 애들이 수학사에서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한 350년 난제였거든요. 수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당대 최고의 수학자들을 괴롭힌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앤드루 와일스 교수도 8년 동안 두문불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찝거하면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을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많은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그때 그 난간을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일본의 수학자들, 타니야마와 시무라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수학자들이 있어요. 이 수학자들이 그때 딱 발표해 놓은 그 이론들을 아주 섬광처럼 그런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연결해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해결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로 봐서도, 그러니까 수학자들도 그렇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도 그렇고 중간중간 그 막힘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 막힘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그 멘토, 아니면 또 다른 뭐 연구 결과가 됐든 또 다른 개념이 됐든 이런 것들을 잘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맥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저는 뭐 마지막 말씀에 부모님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고, 동시에 이제 저도 학교 다닐 때 친구들끼리 서로 또 설명해주고 서로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는 이런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할 때 그런 접근이나 마인드를 아이에게 심어주는 것도 함께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반음자 선생님 모시고 이제 수학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수학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불안하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아이가 있어야 되고, 이 수학 학습에 있어서 정말 부모님들이 어떤 방향과 기준을 잡고 나가셔야 되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좀 좋은 계기가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주 잔잔한 연못이라고 할까요? 이 연못에 작은 뭐 오리배 정도 그런 배를 타고 다닐 수 있지만, 또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아주 거친 그 파도와 싸우는 그 넓은 바다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크고 튼튼한 배,
배를 만들 수 있고 그 배를 타고서 아주 멋진 항해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학 디자이너 반쌤 모시고 수학에 대한 다양한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작가 반응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